여기 워싱턴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첫 공식 석상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취임식이 끝난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장. 트럼프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40분간 이어진 그의 연설은 청중들을 긴장시켰고 마지막에는 놀라운 선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온 폭로는 단순한 불만 토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직후 첫 행보로 선택한 이 자리에서 그는 과거 선거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밝혔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가 언급한 새로운 증거와 법적 조치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이런 발언이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2025년 1월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이었죠. 한때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의 취임식을 기다리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취임식은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텔레비전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연설을 지켜보았죠.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트럼프는 의자에 앉아 몸을 굽히지 않고 무대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트럼프는 먼저 짧게 인사말을 하고 자신이 다시 미국을 이끌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곧 매우 중요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2020년 대선에 대한 논란이었죠.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당한 부정선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대통령직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어요. 취임사에서는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는 연설 중에 즉석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많은 표가 부정하게 처리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우편 투표와 관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의 우편 투표 문제를 강조했죠. 우편 투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많은 부정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3,800만 개의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되었고 일부는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문제였고 그가 대통령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나치게 부정선거 문제에 집착한다고 느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런 주장으로 오히려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그가 말하는 법적 조치란 무엇일까요?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풀어나갈지 궁금했어요. 트럼프의 연설은 끝났고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그의 연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가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미국에서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날 저녁 트럼프의 연설이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계획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어요. 트럼프의 첫 번째 연설은 마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가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의 대응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느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문제는 그가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전 세계 정치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고 나서 그는 그동안 말해왔던 대선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한 말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이미 취임식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부정선거 문제를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정치적 이슈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가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믿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트럼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어요. 우선 그는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나설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상원과 하원에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계획이었어요. 그가 말한 대로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법적인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자신이 이끄는 공화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력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타협도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해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어요. 부정선거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우편 투표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투표 시스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어요. 이를 위해 그는 여러 정치적 동지들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적 동지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과는 특별히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존스 의장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트럼프는 이미 공화당 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가 제시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았죠. 하지만 그가 내세운 계획은 미국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문제를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었어요. 그는 외국 지도자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선거 시스템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은 부정선거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자신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과도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이를 통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트럼프가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자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그가 하는 일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고 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트럼프의 계획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단지 미국의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트럼프가 제시한 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꽤 깊은 연관이 있어요. 특히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문제는 미국에서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나라의 선거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란으로 번질 수 있죠. 저도 그런 연관성 속에서 두 나라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부터 그의 선거 부정 논란은 다시 한번 큰 화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논란은 단순히 미국에서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한국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 트럼프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환경과 맞물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란은 꽤 오랜 역사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고 그런 의문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박주현 변호사는 한국 내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박 변호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미국과의 정치적 연관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부정 논란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내에서도 정치적 동조와 반대가 명확하게 나뉘었어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미국에서의 논란을 큰 관심으로 지켜보며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부정선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면 한국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한국에서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논란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복잡하게 얽히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나온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은 단순히 미국 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치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변화가 자국의 정치적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트럼프가 제시한 부정선거 문제를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주장과 한국 내 부정선거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죠. 만약 한국에서 선거 부정 의혹이 크게 확산된다면 그 문제는 단지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신뢰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의 주장처럼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때 신중하고 철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매우 중요하죠. 트럼프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법적 대응이 실제로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함께 부정선거 문제를 다룬다면 그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박주현 변호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선거 문제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이 한 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은 서로의 상황을 보고 배우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연관성은 이처럼 매우 깊고 복잡합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두 나라의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정치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그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제적인 주제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부정선거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는 단지 미국 내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의 선거 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죠. 미국은 많은 나라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미국 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일부 국가들에게는 경고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미 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트럼프의 발언은 그런 논란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우편 투표나 전자투표 시스템을 채택한 나라들은 자신들의 선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의혹과 논란은 이제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논란에 불을 붙인 셈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해결책이 시급해졌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와도 연결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선거에서 부정행위나 조작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민주주의 자체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문제가 바로 이 지점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의 신뢰성이 무너진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투표의 의미를 두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는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치적 참여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선거 결과를 바로잡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선거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전 세계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민주주의가 더욱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적인 긴장감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국제적인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사회는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문제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앞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선거의 신뢰성과 민주주의의 미래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가 민주주의 자체의 성패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정말 큰 논란을 일으켰고,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지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취임 후 몇 주가 지나면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여러 번 말했죠. 그의 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나의 의무다. 그가 한 말대로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선거 부정에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체의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원 의장에게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의장과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정선거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죠. 그는 이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주목했죠. 과연 그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우편 투표와 관련된 부정 확성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우편 투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강력한 법적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우편 투표가 악용되었고 부정 투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법적 시스템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를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한 트럼프는 투표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졌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그의 정치적 입장을 더욱 확고히 만들었고, 그가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했죠. 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법적 조치가 단순히 법안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반대와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내에서는 이미 부정선거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었어요.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그를 비판하며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법적 대응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은 우리를 구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는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법적 대응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대응은
단순히 법적 해결책만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문제를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며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종종 논란을 일으켰고 그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지지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비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정치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중의 반응이었어요. 부정선거라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믿음은 모두에게 있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자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정치적 반응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선거 부정에 대한 논란이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었죠. 트럼프가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자신들의 선거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이제 단지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문제가 되었어요. 결국 트럼프의 법적 및 정치적 대응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그의 노력은 단순한 정치적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이었죠. 그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의 싸움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부정선거 문제는 단순히 선거 결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시험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선거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믿지 않게 된다면 그 사회의 정치적 체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 논란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대해 주장한 부정선거 문제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다시 꺼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법적 대응을 언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이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을 위한 전략일 뿐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단순히 법안을 만들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법체계와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그런 시도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확신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그가 어떤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집착하는지, 또 그의 정치적 지지층과 어떻게 소통하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정선거 논란은 미국 내에서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끌어들인 것은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노력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선거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투표 절차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용지의 관리, 투표자들의 신분 확인, 우편 투표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각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국제적인 협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부정선거 논란은 대중의 정치적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에게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신뢰를 잃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대중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게 되며 이는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과정은 신중해야 하며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구성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선거가 부정하게 진행된다면 그 시스템은 무너지고 결국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단지 선거 결과를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꺼낼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법적,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입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지 정치적인 승리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FA 곱심 전투기에 대해 들었던 바르샤바의 그 차가운 아침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폴란드 공군의 막시밀리안 알렉산더 워즈니악 소장으로 군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어요. 하지만 이번 변화는 달랐어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어떤 일보다 더 큰 변화였죠. 그때가 2022년이었고 우리 상황은 정말 어려웠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그 29 전투기를 많이 넘겨주면서 공군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새 전투기가 시급했는데 군용기를 구입하는 건 보통 몇 년이 걸리잖아요. 마치 집을 사는 것처럼 복잡한 서류 작업과 검토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에 띄운 FA-10 전투기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던 게 기억나요. 비행기는 멋져 보였지만 의문점이 많았어요. 한국산 전투기가 과연 폴란드에서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우리 조종사들이 좋아할까? 부품이 고장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어요. 어느 아침 제 비서가 FA-50 관련 서류 한 묶음을 들고 제 방을 두드렸어요. 정부는 이 전투기를 굉장히 빠르게 구입하길 원했어요. 평소라면 새 군사 장비를 구입할 때 몇 년 동안 철저히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가 새 전투기가 시급했고 한국 측에서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고위 장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어요.
공군 본부의 큰 회의실에 모였는데 벽에는 지도와 항공기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가장 경험이 많은 조종사 중 한 명인 양코프스키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군님, 우리가 이 전투기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린 항상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전투기만 써왔잖아요. 그의 우려를 이해했어요. 마치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시도하는 것처럼 과연 괜찮을지 확신이 안 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필요를 생각해야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하늘을 지킬 새 전투기가 필요했거든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FA-52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은 이 전투기를 몇 년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냥 막 시작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 중이었고 그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듣고 있었어요. 특히 저를 안심하게 한 점은 FA-50이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16 전투기와 유사하다는 점이었어요. 조종사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마치 스마트폰을 바꿀 때 익숙한 기능들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전 정부가 이 전투기 구입 결정을 내렸는데 새 정부는 모든 걸 다시 검토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회의, 서명해야 할 서류, 설득해야 할 사람들이 늘어났죠. 하루는 공군 기지를 걸으며 우리 미그-29 전투기를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그 비행기들은 우리를 오랫동안 잘 지켜줬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나토, 그러니까 유럽과 북미의 군사동맹과 잘 호환될 수 있는 현대적인 전투기가 필요했어요. 압박이 엄청났어요. 일부 언론은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했어요. 저는 폴란드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건 단순히 전투기를 구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고 동맹국을 돕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감정보다 사실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목록으로 정리했죠. 즉, 구입 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 정비사들이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전투기, 유지 비용이 과하지 않은 전투기. FA-50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2022년 말이 되니 우리 선택에 더 확신이 생겼어요. 물론 우리가 보통 하던 방식과는 달랐고 더 빠르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때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잖아요. 한국은 폴란드가 더 강한 공군을 만드는데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첫 몇 달을 돌아보면 제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게 돼요. 처음에는 한국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지만 점점 배우면서 군용기 세계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나라들도 좋은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FA-50을 선택한 이야기는 결국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바르샤바의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제가 우리 주력 공군 기지에 도착했어요. 폴란드 공군의 고위 평가관으로서 제게는 큰 임무가 주어져 있었죠.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FA-50 전투기를 주문했는데 이 전투기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했어요. 활주로를 걸어가던 순간이 기억나요. 서리가 내려 얼어붙은 땅 위를 걸을 때마다 제 부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죠. 처음으로 보게 된 FA-50은 거기에 서 있었는데 회색 금속 외피가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 기존의 미기-29보다 크기가 작아 보였지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투기에 관한 두꺼운 기술 문서 뭉치를 가져왔더라고요. 물론 이런 자료도 중요하긴 했지만 저는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전투기가 실제로 하늘에서 어떻게 성능을 발휘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 팀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긴밀히 협력했어요. 첫 번째 FA4GF 12대를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죠. 엔진, 조종석, 전자 시스템 같은 모든 부분을 몇 시간이고 살펴봤어요. 언론에서는 이 전투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는 달랐어요. FA512의 유지보수 시스템은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던 것보다 더 단순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비와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했더라고요. 부품을 빠르게 교체하거나 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했어요. 전투기가 정비 때문에 계속 멈춰 있다면 공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요. 특히 저는 이 전투기의 컴퓨터 시스템이 우리 기존 장비와 얼마나 잘 호환되는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 전투기는 단순히 엔진과 날개만으로 평가되지 않거든요. 다른 항공기나 지상기지와 정보를 얼마나 잘 공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FA50은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 F3 미숙 전투기와도 잘 맞았어요. 딱 우리가 원하던 부분이었죠. 어느 맑은 오후 제가 테스트 조종사들이 FA50을 몰고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전투기는 우아하게 움직이며 폴란드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쌍안경으로 보니 조종사들이 다양한 비행 기동을 테스트하고 있더라고요. 전투기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 그리고 속도에 따라 조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부 점검했어요. 조종사들이 착륙한 후에 들려준 소식은 긍정적이었어요. FA50의 조종은 반응이 빠르고 사용하기 쉬웠대요. 조종석은 현대적이었고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시해줬다고 했어요. 경험 많은 한 조종사는 FA50이 우리 F-16을 조종하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새로운 조종사를 훈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였죠. 레이더와 다른 센서도 테스트했어요. 요즘 공중전은 단순히 눈으로 목표를 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항공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FA50의 시스템은 목표를 꽤 먼 거리에서도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능력이었죠. 평가 기간 동안 발견한 모든 사항을 세세히 기록했어요. 조종석 디스플레이에서 경고 메시지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던가 하는 작은 조정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한국팀이 우리 피드백을 전부 경청하고 함께 개선하려 노력했어요. 기술적 평가에서는 단순히 전투기 자체만 보지 않았어요. 훈련 자료나 정비 매뉴얼도 살펴봤죠. 조종사, 정비사, 지상 요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거든요. 한국팀은 이런 설명서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들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몇 주간의 테스트가 끝난 뒤 사무실에 앉아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결과를 검토했어요. FA50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그 이상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전투기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엔 충분했어요. 이 전투기는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도 호환이 잘 됐어요. 무엇보다도 한국팀은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전투기를 납품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투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시켜 주려고 끝까지 함께했죠. 이런 지원은 우리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평가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FA9을 선택한 우리의 결정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전투기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그 능력을 입증했고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새로운 전투기들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출발은 매우 순조로웠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공기가 상쾌했고 이른 아침의 태양은 하늘을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폴란드 공군의 소장으로 여러 곳을 여행해 봤지만 이번 여행은 뭔가 달랐어요. 우리는 새로 도입한 FA-50 항공기를 조종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고, 폴란드에 있는 우리 조종사들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훈련센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커다란 창과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였죠. 내부는 모든 게 세심하게 정돈되어 있었고요. 한국인 교관들은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우리를 맞아줬어요. 그들은 몇 달 동안 우리의 방문을 준비해왔고, 그 노력이 훈련 프로그램 구석구석에 잘 드러났어요. 첫날 아침, 저는 한국인 교관들이 훈련 계획을 설명하는 걸 지켜봤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생각해뒀더라고요. 항공기 시스템을 배우는 강의실 수업, 비상 상황을 연습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터, 그리고 정비팀을 위한 세부적인 유지 보수 교육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우리 폴란드 방식에 맞게 교육 방법을 조정했다는 점이었어요. 훈련의 첫 단계는 시뮬레이터였어요. 시뮬레이터는 진짜 FA 수심 조종석처럼 보였는데 버튼, 화면, 그리고 조종 장치까지 모두 똑같았어요. 저도 직접 하나에 앉아봤는데 우리 조종사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교관은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다양한 날씨 조건, 비상 상황, 그리고 전투 시나리오를 재현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너무 현실감이 넘쳐서 급격히 방향을 틀 때는 실제로 G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조종사들이 4명씩 그룹을 지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처음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 표정을 살폈는데 처음에는 새로운 항공기를 배우는 데 대한 걱정이 엿보였어요. 특히 그 항공기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에서 온 거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인 교관들은 정말 인내심 있고 세심했어요. 모든 걸 한 단계씩 차근차근 설명해줬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짚고 넘어갔어요. 언어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KAI는 이 부분도 잘 대비했더라고요. 항공 용어와 문화적 차이를 모두 이해하는 통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조종사 중 한 명이 절차를 헷갈려 하면 교관들은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줬어요. 간단한 그림을 그리거나 손짓을 하거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죠. 2주간의 강의와 시뮬레이터 훈련이 끝난 후에는 실제 비행 훈련에 들어갔어요. 어느 아침 저는 활주로 옆에서 첫 번째 조종사가 한국인 교관과 함께 고입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햇빛이 항공기의 회색 표면에 반사되는 게 보였고 이륙 준비를 하며 활주로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엔진 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지며 이륙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1시간 뒤 그들이 착륙했을 때 우리 조종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훈련기와 전투기의 완벽한 조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건 한국인 교관들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공유했다는 점이었어요. FA-50을 오랫동안 조종하면서 터득한 정보나 노하우를 숨기지 않고 전부 보여줬어요. 항공기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내는 방법, 까다로운 날씨에서 조종하는 법, 그리고 고급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가르쳐줬어요. 이런 태도가 양국 팀 사이에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정비훈련도 마찬가지로 철저했어요. 우리 정비팀은 항공기의 엔진부터 컴퓨터 시스템까지 모든 부분을 배웠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은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는 법, 정기적인 정비를 빠르게 수행하는 법, 그리고 모든 작업을 꼼꼼히 기록하는 법까지 가르쳐줬어요. 심지어 체크리스트도 한국어와 폴란드어 2가지로 만들어줘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팀도 점점 자신감을 얻는 게 보였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인원들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는 서로 가족 이야기나 항공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곤 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항공기를 조종하고 유지 보수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양국 간의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됐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한국팀은 작지만 따뜻한 졸업식을 준비해줬어요. 우리 조종사들과 기술자들에게 수료증을 하나씩 전달했는데 그보다 더 값진 건 종이에 적히지 않은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우리 팀이 한국 교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파트너십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이뤄낸 성과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조종사들과 기술자들은 단순히 새로운 항공기 운영법을 배운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친구와 협력자를 얻었어요. 이번 훈련 프로그램은 우리 공군의 미래를 위한 탄탄한 기초를 마련해줬고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 파트너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폴란드에 있는 우리 공군 기지 활주로에 서서 새로 도입된 FA-50 전투기들이 F-17 전투기들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회색 금속 표면에 반사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한국산 전투기들을 우리 공군에 투입할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우선 첫 번째 과제는 FA-50이 F-16 전투기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실제 임무에서는 여러 종류의 항공기들이 함께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두 종류의 전투기를 함께 시험해 봤을 때가 기억나요? 조종사들이 두 전투기에 올라타 맑은 폴란드 하늘로 이륙했어요. 저는 지상 관제탑에서 그들이 편대 비행을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FA-50은 F-16과 잘 맞았고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도 문제없이 다른 항공기들과 연동되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던 부분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조종사들도 매일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보고서를 보면 FA-50이 조종하기 쉽고 회전이나 상승도 빠르다고 했어요. 조종석 안에 있는 화면들이 필요한 정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FA-50을 조종해본 조종사들 중에는 예전에 M2기 윤구 전투기를 조종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FA-50의 컴퓨터 시스템이 훨씬 현대적이고 사용하기 편하다고 했어요. 훈련도 훨씬 쉬워졌어요. FA-50이 F-17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조종사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조종사들을 FA-50으로 먼저 훈련한 다음 F-16으로 옮길 수 있었거든요. FA-50은 훈련용으로도 완벽했지만 필요하다면 전투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체였어요. 정비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정비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빨리 익혔고 한국에서 제공한 기술 매뉴얼도 이해하기 쉬웠어요. 부품 교체가 필요할 때도 한국에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죠. 예전 항공기들처럼 부품을 구하는데 애먹는 일이 없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저는 FA-50이 배치된 여러 공군 기지를 자주 방문했어요. 기지마다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을 만나서 어떤 점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고 간혹 문제가 있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FA-50이 폴란드의 날씨를 잘 견뎌낸다는 점이었어요. 겨울에는 땅이 눈으로 덮이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데도 비행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름에는 더위와 먼지가 심한데도 역시 잘 작동했어요. 이걸 보면서 한국이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FA-50은 점점 더 복잡한 훈련에도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적기 역할로 훈련에 투입되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지상 방공 시스템과 협력해서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어요. 어떤 역할을 맡겨도 기대 이상으로 잘 해냈어요. 이 유연성 덕분에 FA-50은
우리 공군에서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건 FA 희심 덕분에 예산 절감 효과를 본 거예요. 이 전투기는 더 큰 전투기들보다 연료를 덜 소비했고 부품도 교체 주기가 길었어요. 덕분에 예산을 많이 쓰지 않고도 더 많은 훈련 비행을 할 수 있었죠. 폴란드 같은 나라에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FA 옥식을 도입한 첫 해가 끝날 즈음 이 전투기가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우리 공군은 FA-50 덕분에 더 강해졌고 젊은 조종사들은 이 전투기를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경험 많은 조종사들도 FA-50을 조종하는 걸 즐겼어요. 나토 동맹국들도 공동훈련 중에 FA-50의 성능을 보고 아주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돌아보면 이 항공기들을 우리 공군에 도입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이 정말 보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 제조국으로 잘 떠올리지 않는 나라에서 온 전투기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 성능이 더 유명한 회사들의 비행기 못지않다는 걸 증명했죠. FA-50은 이제 폴란드 방어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한국이 훌륭한 군용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한국 국방 관계자들과 일하면서 단순히 비행기를 구매하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회의를 거듭할수록 양국이 서로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달았죠. 처음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을 방문했을 때가 떠올라요. 깔끔한 복도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작업 공간이 첫눈에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직원들은 각자 맡은 작업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바쁘게 움직였고 그 모습에서 강한 목적의식이 느껴졌어요. 공장장인 박 선생님이 공장을 직접 안내해 주셨는데 FA-50의 각 부품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설명할 때 눈빛이 반짝거리셨어요. 통역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박 선생님은 조립 전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는 특별 시험 구역도 보여주셨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마치 어릴 적 아버지가 시계를 고치시던 모습과 닮았더라고요. 정교하고 정확하고 인내심이 느껴졌죠. 폴란드로 돌아온 후에는 우리 기술팀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어요. 매주 화상회의를 열어서 정비팀이 가진 문제나 질문을 논의했죠. 한국팀은 항상 기꺼이 지식을 공유해줬어요. 영어와 폴란드어로 작성된 상세한 매뉴얼을 보내주고 정비사들이 비행기를 관리하는 최적의 방법을 보여주는 특별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측이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는 점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군사 기밀을 철저히 숨기는데 한국 파트너들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FA-50의 레이더부터 엔진까지 모든 시스템을 설명해줬고 덕분에 우리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은 비행기에 대해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파트너십은 FA 초수진 프로그램을 넘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기업들과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죠.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작은 폴란드 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협력하면서 제품을 개선해 나갔어요. 이는 폴란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더 나은 장비를 의미했어요. 훈련도 상호 교류로 발전했어요. 한국 강사들이 우리 조종사들에게 FA-50에 대해 가르쳐주는 동안 우리 조종사들은 유럽 환경에서의 비행 경험을 공유했어요. 한국팀은 특히 우리가 심한 눈이나 혹독한 추위에서 비행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꼼꼼히 기록하면서 이런 정보가 향후 비행기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이 협력은 젊은 장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고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흥미를 느끼며 돌아왔어요. 몇몇은 간단한 한국어 표현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화 교류 덕분에 협력이 더 쉽고 즐거워졌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가끔 통역에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시차 때문에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양측 모두 인내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한국팀은 야근을 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줬고 심지어 그들의 밤 시간까지 활용하며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한국 국방부 장관이 저와 함께 FA-50을 조종하는 우리 조종사들의 시범 비행을 관람하셨어요.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장관님이 조심스럽게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두 나라의 우정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우리의 협력 성공은 다른 나라들의 주목도 받았어요.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들이 폴란드를 방문해서 우리가 한국 비행기와 어떻게 협력했는지 배우려고 했죠. 폴란드와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식을 세상에 보여줬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몇 달간의 협력을 돌아보면 우리 파트너십이 양국 모두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어요. 폴란드는 단순히 새 비행기를 얻은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와 사업 파트너를 얻게 됐고, 한국은 나토 국가와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유럽에서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열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신뢰를 쌓았어요. 이것은 단일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훨씬 넘어서는 중요한 성과였어요. 국제협력은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고 정보를 아낌없이 공유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팀은 우리를 단순한 고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두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로 여겨줬어요.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단순한 사업 거래가 지속적인 두 나라 간의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제가 폴란드 공군 본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FA-50과 F-16국 전투기가 대기 중인 우리 비행장이 한눈에 들어와요. 아침 햇살이 전투기 표면에 반사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 FA-50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 조종사들의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결과를 보니 젊은 조종사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배우고 있더라고요. FA-52, F-16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차세대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하는데 정말 안성맞춤이에요. 조종사들이 FA-52 조작에 익숙해지면 F-16으로 전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우리가 FA-50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지난주에는 FA-50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비시설을 방문했었는데요. 그곳에서 폴란드와 한국 기술팀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정비사들이 한국 기술자들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는 단순히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라 FA-50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지식은 앞으로 오랫동안 FA-50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FA-50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관심이 많아졌어요. 다른 공군의 관계자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 우리 경험에 대해 묻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해요. 한국은 약속한 걸 정확히 지켰고 제때에 필요한 지원까지 다 해줬습니다. 방위산업에서는 이런 신뢰가 드물잖아요. 앞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폴란드와 한국 조종사들이 함께 훈련하면서 서로 배우는 합동훈련도 계획 중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겨져요. 우리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하늘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한다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정비사들도 이제는 FA-50에 대해 더 복잡한 정비 작업을 직접 해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 훈련팀이 정말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지원이 덜 필요해질 날도 머지않았어요. 이런 독립성은 공군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전투기를 언제든 출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수 있거든요.
FA 픽싱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서방 공급업체들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우리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산 전투기들은 현대적이고 성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경제적이에요. 이 덕분에 우리는 나라를 지킬 만큼 충분한 수의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 항공우주 기업들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어요. 기존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폴란드의 필요에 맞춘 특별한 버전의 FA-50을 만드는 것도 생각 중이에요. 한국 쪽에서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듣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있어요. 우리 조종사들도 FA-50을 조종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어제만 해도 한 무리의 젊은 조종사들이 훈련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조종석에서 내리면서 보였던 설레고 흥분된 표정을 보니 제가 처음 조종을 배웠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FA-50은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숙련된 폴란드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우정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깊어졌어요. 이제 단순히 전투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공군 장교들이 한국으로 가서 훈련도 받고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 장교들도 폴란드로 오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배우면서 함께 더 강해지고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면 도전보다 기회가 더 많아 보여요. FA-50 프로그램은 두 나라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면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줬어요. 이미 국방의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할 방법들을 고민 중이에요. 언젠가 새로운 전투기나 다른 군사 장비 개발에서도 함께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폴란드에서의 FA-50 성공은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글로벌 방위 시장의 중요한 선수다. 한국은 나토 기준에 맞는 첨단 군용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고객을 오랫동안 지원하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보여줬어요. 미래 계획을 논의하는 또 다른 회의를 준비하면서 FA-20을 선택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 전투기는 우리의 공군을 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국제협력의 문도 열어줬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국방협력의 미래는 정말 밝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 역사적인 파트너십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광화문 광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거대한 건물들 앞에서 정말 작아진 기분이었죠. 시원한 가을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광장을 가로지르는 끝없이 이어진 사람들의 흐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주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현대적인 커피숍 위에 걸린 한글로 된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궁궐의 모습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옛것과 새것이 뒤섞인 풍경에 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제 이름은 킴벌리 웨스트브룩이에요. 하지만 다들 저를 그냥 킴이라고 부르죠. 저는 뉴욕에서 자라서 대도시가 어떤 느낌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여기의 에너지는 단순히 출근길의 바쁨이나 다음 지하철을 타기 위한 서두름 같은 게 아니었어요. 더 깊은 뭔가가 있었어요. 변화가 공기 중에 흐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게 제 피부를 간지리며 묘한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윤 대통령실에서 내일 회의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한국 정부의 고문으로 일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국제관계 일을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 수도를 오가며 나라들 간의 소통을 돕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주로 뒤에서 조력자로 일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게 됐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는 여전히 믿기 힘들어요. 1년 전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대통령 측에서 글로벌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왜 한국이 미국 사람인 저를 정부 일에 끌어들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알아갈수록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외부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아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였죠. 고등학생 몇 명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웃으면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일상은 너무 평범해 보였지만 이 주변 건물들 안에서 내려질 결정들이 그들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그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서울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매일 아침 제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군사장성들은 북한 문제로 걱정했고 기업가들은 중국과의 무역을 염려했으며 정치인들은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모두 자기 걱정을 제게 털어놓으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 했어요.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구두 굽이 돌바닥을 딛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해질녘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유리 건물들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빛났어요. 길거리 노점에서는 파티 들어간 붕어빵을 팔고 있었는데 그 냄새에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밥 먹을 시간은 없었어요. 30분 뒤에 또 다른 회의가 있었거든요. 제가 만나기로 한 중요한 정치인과의 회의 장소는 작은 골목에 숨겨져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후미진 장소들이 진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더라고요. 큰 정부 건물들 안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조용한 구석에서요. 한국 정치가 미국 정치와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관계와 신뢰가 모든 것이었거든요. 만날 사람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게 걸려 있는지 생각했어요. 윤 대통령의 정부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매일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나누는 불안한 눈빛 속에서 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뉴스 알림이었어요. 내일 또 하나의 시위가 계획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고 변화를 외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죠. 그 간극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어요. 윤 대통령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그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킴, 그가 말했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요. 저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너무 큰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해가 완전히 졌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살아나고 있었어요. 밤의 서울은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넌사인으로 가득 찬 거리, 그리고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앉아있는 곳에서 멀리 한남동 공간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부드럽게 빛나는 모습이었죠. 내일 저는 다시 그 문을 통과하며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들을 짊어지고 갈 거예요. 창문 밖으로 비즈니스맨 몇 명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하루의 긴 여정을 마친 모습이었죠. 그들의 얼굴에서도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걱정이 읽혔어요. 뭔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 정치 세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죠. 제 일이 단순히 조언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게 됐어요. 이제는 이 나라를 위험한 시기에 안정시키는 게 제 역할이 된 거죠. 기다리는 동안 웨이터가 녹차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따뜻한 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피어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장소들에서 늦은 밤을 보내며 비밀들을 듣고 공식적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날들이 떠올랐어요. 뉴욕, 런던, 베이징에서도 이런 일을 했었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낀 한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만나기로 한 사람이 늦었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흔한 편이었어요.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회의는 몇 시간씩 이어질 수도 있었고 관계를 쌓는 게 시간을 엄수하는 것보다 중요했어요. 저는 남는 시간을 이용해 생각을 정리하고 곧 있을 질문들에 대비했어요. 가방 안에는 국경 근처의 군사 이동에 대한 보고서, 경제 전망 자료, 그리고 다른 나라 외교관들로부터 온 비밀 메시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각각의 문서들이 이야기의 한 조각을 담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모두 엮어내는 게 제 진짜 일이었어요. 창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기다렸어요. 각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겠죠. 제 결정들이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들은 제 이름조차 모를 거예요. 그게 제가 짊어진 무게였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책임감이었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한국이라는 세계 속에 서 있는 한 명의 미국인,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미래에 대한 꿈 사이에서 다리를 놓으려는 모습이었죠.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제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또 한 번의 신중한 대화와 숨겨진 의미들을 풀어가야 할 밤이 시작된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를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회의실은 어두웠고 불편했어요. 두꺼운 담배 연기로 가득 찬 공기 속에서 다른 고문들의 얼굴을 겨우 볼 수 있었어요. 담배 냄새가 너무 강해서 코가 찡했지만 불편한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모두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몇 시간 전에 가득했던 재떨이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제 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이 장군님의 심각한 얼굴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는 위기 상황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마쳤어요. 제 아래 가죽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제 몸무게를 조금 옮기면서 의자에서 나오는 소리에 신경이 쓰였죠. 방은 평소보다 더 좁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긴장감 때문인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신뢰하시는 고문 12명이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게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과 커피잔을 움켜잡고 있는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보면 말이죠. 이 장군님이 앉을 때 그의 군공로 훈장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희미한 불빛에 반사되는 게 보였어요. 그는 병력을 이동시키고 국경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말했지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군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정치에 관한 일이었어요. 제가 평생 배워온 권력 게임, 그런 복잡한 춤처럼 하나의 실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는 게임이었죠. 방 안의 침묵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모두가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리와 건물 밖에서 들려오는 시위자들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그들의 분노한 목소리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저는 이게 윤 대통령님의 실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소리를 고르고 진정시키면서 말했어요. 모두가 저를 향해 돌아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죠. 몇몇은 아직도 미국 여자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변화에 관한 문제예요. 북한은 점점 더 대담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중국은 더 강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우리가 몇 년 후에나 알게 될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제 말은 연기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떠다니는 듯 했어요. 다른 고문들이 서로를 보며 어떤 이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나이 드신 고문 중 한 분은 펜으로 수첩을 두드렸어요.
그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어요. 서울 시내 불빛이 창문을 통해 보였어요. 그 밖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회의실에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게가 어깨에 무겁게 느껴졌죠.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게 놔둘 수 없어요. 만약 윤 대통령님이 자리를 잃게 된다면 한미 관계는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들이 그를 내쫓는 데 성공한다면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력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거예요. 우리는 빨리 움직이고 똑똑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한재민 씨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제가 서울에 온 이후로 친해진 친구였어요. 평소에는 항상 깔끔했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많은 밤을 대통령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한 탓에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킴벌리, 그는 목소리가 굵어져서 말했어요. 지금은 탄핵을 막을 수 없어요. 이건 굴러가는 바위를 막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며 그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벽시계에서 틱, 톡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침묵이 길어졌어요. 그는 한 가지는 맞았어요.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움직임이 너무 강해졌어요. 하지만 저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어요.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른 거였죠. 방 안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었어요. 조 장관님은 야당과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국장님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집중하자고 말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서로 얽히면서 모두가 걱정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두 손을 테이블에 평평하게 올렸어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를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면서 모든 사람의 눈을 맞추었어요. 우리는 탄핵 절차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통제할 수 있어요. 이 위기 이후에 무엇이 올지를 생각해야 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세계 강대국들 간의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게임에서 단지 하나의 말이 되는 걸 막아야 해요. 방안을 둘러보니 일부 사람들은 점차 이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한 대통령이나 한 정치 세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의 나라의 미래에 관한 문제였어요. 밖에서 시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그 소리는 우리가 시간을 잃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보았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의 손에 들린 현수막과 배너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물결처럼 움직였어요. 어떤 이들은 대통령을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내쫓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진짜 위험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커피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인 공기 속에서 누군가 다시 커피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밤을 모두 함께 보낼 거예요. 우리의 다음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죠. 저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제 아이디어를 설명할 준비를 했어요. 한국의 운명이 전적으로 제 손에 달린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며칠간 저의 결정이 그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 전화화가 주머니에서 진동했어요. 아마도 또 다른 시위나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한 메시지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해야 했어요. 이건 더 이상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더 큰 나라들이 항상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세상에서 한 나라의 독립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밤은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강하고 자유롭게 남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대통령 공관의 조용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닫힌 대리석 바닥에 닿으며 울리는 소리가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복도 위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만들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걱정이 가득했어요.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고 가끔씩 시위대의 구호가 두꺼운 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오늘 회의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밤새 정보보고서를 검토했는데 그 내용이 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참모들 중 일부가 대통령이 수년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반대파 지도자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라며 탄핵을 지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에서 비슷한 패턴을 봐왔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사무실 앞에서 경비원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저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죠.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매일 이곳에 왔으니까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대통령이 창문 옆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위대가 광장에서 모여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피켓과 배너가 회색 포장도로 위에 펼쳐진 색의 바다처럼 보였죠. 오늘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오늘은 무겁고 슬픈 느낌을 주었죠. 책장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대통령과 그의 아내, 자녀들,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 벽에는 대통령의 평생을 담은 공적 업적들을 보여주는 상패와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성취의 상징들이 얼마나 빠르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저는 조용히 목을 가다듬고는 제 존재를 알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서 피로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처럼 깔끔하던 정장이 조금 구겨져 있더군요. 그는 잘 자지 못했겠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은 제게 책상 앞에 있는 가죽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 의자는 너무 부드럽고 편안해서 다가올 어려운 대화에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배신의 증거들을 정리한 자료들을 펼쳤어요. 이름, 날짜, 비밀회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고 충성심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디지털 기록이었죠. 사무실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마치 숨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마침내 책상 앞에 앉으셨고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어요. 저는 그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박 장관이 강남의 작은 음식점에서 반대파 지도자들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또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방어하던 이 의원이 이제는 탄핵을 지지하는 연설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중국 외교관들과 나눈 심야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각각의 폭로가 있을 때마다 저는 대통령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 동지들이 등을 돌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친구들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했던 사람들, 수많은 선거에서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죠. 그 배신은 너무나 개인적이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공동의 역사를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우리 보안팀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익명의 건물에 들어가는 낯익은 얼굴들, 어두운 주차장에서 나누는 손악수, 조용한 커피숍에서 주고받는 문서들.
그 사진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대통령의 내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균열을 일으키고 그 조각들이 그를 향해 모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런 배신들이 현재의 위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몇몇 참모들은 수개월 동안 자신들의 자리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거리를 두었지만 여전히 충성의 가면을 쓰고 있었죠. 그들은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대통령의 등을 돌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중 하나의 사진을 들었어요. 그 사진은 박 장관이 반대파 지도자와 함께 저녁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들의 아내들은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저녁은 겨우 3일 전에 일어난 일인데 박 장관은 그날 대통령에게 자신이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었어요. 그날 발견된 배신의 사실은 우리의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소통 경로를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메모, 모든 회의, 모든 전화 통화는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했죠. 궁전 직원들, 경호원들, 심지어 청소부들까지 누구든지 우리에게 불리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내부팀을 구성해야 하는지 설명했어요.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만 모아서 팀을 만들어야 했죠. 우리는 모든 상호작용과 결정을 철저히 기록하여 탄핵 절차가 시작될 때 그 기록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했어요. 그것은 피곤하고 불안에 찬 일이었지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죠. 그 계획을 설명하면서 저는 대통령이 그 상황에 감정적인 무게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가 쌓아온 모든 관계와 우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일이었죠. 정치가 개인적인 문제로 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를 깊이 상처 입혔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무실의 햇빛은 조금씩 바뀌었고 그림자들은 점점 길어졌어요. 밖에서는 시위대의 숫자가 늘어나며 그들의 구호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리듬감 있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우리에게 늘어나는 압박감을 상기시키는 듯했죠. 탄핵 투표까지 남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발표를 마친 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는 일어섰고 창문으로 다시 걸어가면서 어깨는 똑바로 펴졌지만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 그 얼굴에서 알 수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친구들이 정치적 기회를 위해 충성보다 배신을 택한 현실을 마주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드러난 배신은 우리의 정치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신뢰는 이제 소중한 자원처럼 여겨졌고 그 신뢰는 세심하게 보호해야 했죠. 대통령 공관은 더 이상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의심과 신중한 계산의 미로가 되었어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위기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선은 이제 단순히 정당이나 이념 간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충성과 배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죠. 앞으로 다가올 몇 주는 우리의 정치적 역량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배신 앞에서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간이 될 거였어요. 제가 사무실을 나서며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복잡한 배신의 게임에서 또 다른 한 조각에 불과한 사람인지를 알 수 없었거든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모든 얼굴에서 친구일 수도 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미소도 등 뒤로 꽂힌 칼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죠. 저는 정부 청사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 앉아 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암호화된 메시지가 깜빡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저의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 비밀회의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리고 그들이 중국 외교관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페이지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가까이 일했던 사람들이었고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들을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저녁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오며 제 책상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시위대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요즘 서울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배경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광화문 거리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팻말을 들고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 눈앞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서에 포함된 보안 영상을 꺼내봤습니다. 영상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몇 명의 고위 참모들이 강남의 한 음식점에 있는 비밀 회의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보니 그것은 불과 3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희의 이전 회의에서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던 한재민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제가 중국 고위 외교관으로 알던 남자와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살짝 떨며 녹차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 도자기 컵이 제 손에서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을 처리하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배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깊이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나 외교적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문서 속에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끌어들이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들고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박장관, 여당의 고위 관계자 셋, 장군 둘, 심지어 한국의 대형 통신사 대표까지. 음모의 그물망은 이 나라의 주요 기관들에 걸쳐 있었습니다. 각자는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권력이나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개인적인 정보로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재빨리 화면을 최소화했습니다. 제 보좌관 진아가 머리를 내밀며 30분 후 윤 대통령 핵심팀과의 긴급 회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두려웠습니다. 자료를 챙기며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의 국제정치 경험이 저를 이 순간으로 준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큰 그림을 볼 수 있다고 자부했었고, 세계의 복잡한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치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단순한 정치적 위기 이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안이 삼엄했고 곳곳에 무장 경호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의 시위로 모든 이들이 긴장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계의 보안 점검을 지나며 수많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할까? 누구에게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한순간의 실수로 국제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었고, 더 나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보좌관들과 비서들의 소음 대신 긴장감이 흐르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보국장, 국방장관, 그리고 저, 이렇게 5명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모두의 얼굴에 다크서클이 깊이 패인 것이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 모두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회의의 첫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위기 상황들, 탄핵 절차, 대중의 시위,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 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고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그에게 닥친 스트레스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밝히지 않겠다고. 대신 음모의 일부분만 드러내어 그들의 관심을 끌기로 했습니다. 저는 폴더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재민이 중국 외교관과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정보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얼굴이 어두워졌고 국방장관은 숨을 죽이며 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재민의 연루 사실을 설명하면서 아직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음모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안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뜨거운 논의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그 무게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한국 민주주의를 구할 수도 아니면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이 위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또 다른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결과를 직면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옆에 놓인 차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창밖에서 반짝였습니다. 보통 그 광경은 저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오늘 밤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정부 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게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 그들의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며칠 안에 내릴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정을 모두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치적 위기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떠나며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성은 몇 달 전 서울에 왔을 때 자신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권력을 이해한다고 게임을 어떻게 잘 플레이할 수 있을지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위협,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조용한 사무실에서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단지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제 고향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권력의 춤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것을 멈추는 쉬운 방법은 없었습니다.